네, 안녕하세요. 우크라 전쟁은 세기의 사건이죠. 세기의 사건이죠. 이게 이제 아마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진행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점령지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연달아 지금 격추되고 있고, 또 러시아의 점령지 크리미아,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그러니까 남동쪽 모퉁이에 있는 항구에서 러시아의 상당히 큰 전함이 격침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가 이게 이제 전쟁 능력이 이제 일취월장으로 이제 늘어서 어떤 이제 경지에 입문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경지가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정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금 막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반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지원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숨이 넘어간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사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12월 26일 날, 네, 위치는 페어도시아 항구입니다. 예, 크리미아 반도의 남동쪽 모퉁입니다. 거기서 이제 러시아 상륙함인데요. 만제 4,000톤급이고 노보체르카스크, 지금 흑해에 있는 러시아 배 중에서는 제일 큰 배에 속합니다. 그게 이제 항구에 정박을 해서 이제 군인들 좀 내리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물자와 무기를 하역을 하다가 이제 두들겨 맞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엄청 큰 폭발이 있었고요. 한번 직접 보시죠. High value target. The Novichokazk landing ship struck by a guided missile. The blast was colossal. Moscow claims it was only damaged. Kyiv says destroyed. It's going to need more than a lick of paint regardless. Crimea has been in Russia's grasp since 2014. But sites like this have become more common with Ukraine striking deeper into the peninsula.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제가 번역을 안 했습니다. 이제 밤중에 두들겨 맞고 배가 완전히 화염에 휩싸여서 불덩어리로 변해가지고 가라앉는 것. 그러니까 화염에 저렇게 이제 휩싸였다는 얘기는 그 안에 이제 무기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우크라 지금 전선에서요. 이쪽 헤르손 쪽, 자포리지아 쪽은 크리미아를 통해서 많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덜컥거리면 자포리지아와 헤르손 쪽이 좀 많이 좀 망가지죠. 네, 보다 자세한 얘기를 짚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용된 무기는 영국이 제공한 스톰 섀도우 공대지 미사일로 생각이 됩니다. 사거리는 250km고요. 원래는 550km인데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할 때 사거리 제한을 걸어가지고 제한했습니다. 총 중량은 1,300km고요. 관통형 탄두가 450km쯤 됩니다. 이 스톰 섀도우가 더 발전한 게 우리가 구매한 타우러스입니다. 타우러스는 1,400km쯤 되죠. 그래서 이 스톰 섀도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톰 섀도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정교합니다. 예, 무지하게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타우러스도 정교한데 스톰 섀도우도 엄청 정교하죠. 그리고 이제 사거리가 한 250km쯤 되니까 155마일이거든요. 어디에 놓냐에 따라서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데를 다 이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유도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유도하는 방식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세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관성항법 INS고요. 두 번째는 이제 GPS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형 대조, 그러니까 Terrain Contour Mapping,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갑니다. 이거를 어떻게 말릴 길이 없어요. 예, 저 경험을 가지고 MBDA가
이제 스웨덴의 사브랑 합작을 해서 타우루스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타우루스와 거의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타우루스보다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이건 우리가 타우루스를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니까 좀 차분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INS, 관성항법이죠. 관성항법은 일종의 자이로스코프로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자세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 좌표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다 계산을 해서 알아내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제 뭔가 대조를 해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GPS 좌표를 받아서 GPS 좌표랑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INS로 계산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봅니다. GPS도 이제 재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터레인 매핑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형 정보를 미리 입력받은 지형 정보랑 대조를 해서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지형 정보를 대조를 하니까 알티미터라는 고도계를 써서 딱 지표에 딱 붙어서 비행할 수 있죠. 뭐 30m 상공 뭐 이렇게. 그러면 레이더에 안 잡히죠. 지표에 딱 붙어서 비행을 하니까. 이거보다 이제 저거는 더 살벌한 거예요. 말하자면 타우루스는. 그리고 우리가 개발할 천룡은 더 살벌합니다. 타우루스보다. 그런데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어 시스템 카운터 메저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만든 건데 이건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운터 메저에 예로 드는 게 이제 적외선 추적하는 미사일을 쐈을 때 요격 미사일의 적외선 추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예를 들면서 플레어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레어는 이제 불꽃놀이 하듯이 팍 하는 건데 그 조그만 미사일에 플레어를 둘 수 있을까? 뭐 어떻게 두지? 일종의 꽁무니에서 나가는 조그만 플레어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플레어인지 뭔지 몰라도 아무튼 이 미사일 자체가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방어 시스템의 내용은 극비어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갑니다. 타우루스도 이제 미사일 자체에 이런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플레어일 거라고는 저는 잘 좀 갸우뚱해요. 뭐 워낙 극비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관통탄두여가지고요. 함정, 교량, 벙커 등 구조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을 갖습니다.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폭죽을 터뜨릴 때 이렇게 이제 손바닥 위에서 터뜨릴 때는 그냥 피부가 많이 이제 화상을 입는 걸로 끝나는데 그 폭죽을 꽉 이렇게 쥐고서 터뜨리게 되면 이 손이 거의 손가락이 절단해서 날아가죠. 날아갑니다. 관통탄두가 그런 거거든요. 어떤 구조물 안으로 치고 들어간 다음에 그 구조물 내에서 폭발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순항 미사일입니다. 스톰 섀도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걸 써서 나름 부족하지만 뭐 지금 우크라가 갖고 있는 사거리가 가장 긴 무기가 스톰 섀도우예요. 그런데 이제 수량도 몇 발 안 줬어요. 뭐 공개는 안 됐는데 뭐 기껏해야 한 20-30발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선 저쪽에 있는 중심 깊은 곳을 좀 때리는 거죠. 물론 우리 이제 개념으로 보면 그건 뭐 중심 깊은 것도 아닌데 우크라 입장에서는 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뒤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사령부라든지 그러니까 지휘부 혹은 이렇게 지휘부 때려가지고 이때 소장이죠. 루테넌 제너럴이니까 소장일 겁니다. 소장 죽고 그랬죠. 실제로 가장 고위직 중에 한 명이죠. 그때 때릴 때 중심이 한 150km 나왔습니다. 95마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크리미아가 좀 중심이 길고요. 크리미아는 요번에 이제 전선에서 한 250km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150km, 그러니까 95마일, 100마일 요 선에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스톰 섀도우만 여러 발 있으면은 많이 두들겨 팰 수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시원치는 않은 상태죠. 지금 말씀드린 듯이 이제 페오도시아 항구 이게 이제 빨간 점입니다. 크리미아의 남동쪽 모퉁이죠. 사실은 러시아 쪽이랑 훨씬 가깝죠. 그래서 이 페오도시아 항구에서 이 스톰 섀도우의 사거리인 250km 반경을 그려보면 저 붉은 선이 돼요. 그러면 이거 뭐를 뜻하냐면 스톰 섀도우를 발사한 우크라이나 쪽의
구소련 전투기들이 이 버블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이 버블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 버블은 보면 근데 딱 뭐예요? 이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땅이잖아. 그러니까 러시아 점령지 상공으로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수십 킬로 진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놨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은 크리미아 뭐 남동쪽 모퉁이든 어디든 거기가 제일 지금 타격하기가 곤란한데 러시아 점령지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톰 섀도우만 충분하면. 그래서 이게 의미가 좀 굉장히 커요. 예,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땅 위까지 그 썩음썩음한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침투해갖고 저걸 놓을 수 있지? 그리고 저거 놓을 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다시 말하자면 이제 러시아는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공중에서도 전투기가 격추당하는 중입니다. 그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페이트리엇 포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트리엇 포대가 지금 미국과 독일이 제공해서 합계 5개 포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탈리온이. 그래서 이 페이트리엇 포대 때문에 이제 키우 같은 데도 잘 공습이 안 되고 또 저쪽도 잘 동부전선도 깊게 공습을 못 해요. 우크라이나 쪽을. 근데 우크라이나 쪽만 공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이 페이트리엇 포대가 전선에 상당히 가깝게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면 러시아가 자기가 점령한 땅 위에도 자기 전투기가 못 돌아다니는 거라. 그래서 이제 페이트리엇가 이게 효자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을 가졌다고는 얘기 못 하는데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러시아 전투기, 러시아 항공기가 러시아 점령지 상공에서 함부로 얼씬거리지 못한다. 그런데다가 러시아 방공포대가 많이 망가졌거든요. S-400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뭐 전투기는 썩음썩음한데 가끔씩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러시아 점령지 상공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2개 명제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페이트리엇 포대나 페이트리엇을 강화해야겠네. 강화하려고 보니까 포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미사일이 지금 부족할 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페이트리엇 미사일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한테 야 너희 갖고 있는 페이트리엇 미사일 우리한테 수출해. 역수출이죠. 그래서 일본이 수출을 하기로 했어요. 수십 발을. 아직 정확한 수량은 안 정해졌는데 뭐 나즌스니까 뭐 한 60-70발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예. 한 다스가 12발이니까. 예. 그래서 일본이 이게 웬일일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24일 날 우크라이나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헤르손 그 남부 전선 상공에서 수호이 34 세대를 격추를 했고요. 동부전선 및 중앙쯤 내죠. 마리오폴 상공. 거기서 또 각각 수호이 34와 수호이 30을 최소한 각 한 대씩 격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선 쪽에 나와 있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패트리엇 쏴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자기가 점령한 지역 상공에도 자기 전투기가 함부로 못 다니는. 그럼 땅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쟁 싸움 붙으면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걸 근접 공중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육군을 못 때리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뭐 또 러시아 점령지 상공으로 수시로 갈 수 있냐? 수시로 갈 수는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전투기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지. 이제 그런 상태로 딱 고착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전선에서 러시아 전투기 3대를 격추한 데 이어 추가로 2대를 더 격추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BBC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지역 상공에서 러시아 수호이 34 전폭기 3대를 격추했고 다음 날 또 도네츠크시 인근과 아조우에 연한 마리우폴시 부근에서 최소 1대의 수호이 34 전폭기와 수호이 30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지금 자기들 무기 수출 3원칙까지 개정을 해가면서 미국한테 패트리엇 실탄, 그러니까 포대 레이더 말고 실탄을
뭐 수십 발 이상을 미국한테 제공을 하겠다. 그럼 이제 미국은 자기 거를 우크라 쪽에 좀 더 많이 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돌려막기가 되는 거죠. 우리 155mm 포탄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미국한테 줬고 미국이 자기 거를 우크라한테 줬고. 그거 우회 제공이죠. 그거를 하니까 중국이 발끈하고 나왔었어요. 그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참 웃긴 놈들 있어요. 이거 참. 예. 하지만 중국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주변국의 우려를 존중하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近年来，日方大幅调整安保政策，逐年增加防卫预算，不断放宽武器出口限制，谋求突破性军力发展。 예, 이렇게 이제 일본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는 중국. 다시 말하자면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의 역성을 들어주고 있고요. 그럼 유럽에도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어야죠. 예, 그게 이제 헝가리입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반인데 이 EU가 지난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지난 여름부터예요. 초여름부터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앞으로 4년 24, 25, 26, 27 4년 동안 우크라이나한테 약 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55조쯤 될 겁니다. 500억 유로를 4년에 걸쳐서 지원하겠다. 이 패키지를 짰다고요. 그런데 이거가 이제 유럽 이사회, 유로피안 카운슬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 유럽 이사회가 이게 어떨 때는 단순 다수결을 하고 어떨 때는 만장일치를 해요. 그래서 이 단순 다수결은 어느 때 하고 만장일치는 어느 때 하냐 그거를 규정한 규정집이 책으로 한 권이 넘습니다. 다 눈이 빠져요. 그거 다 읽으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경우가 만장일치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EU 27개 회원국 중에 하나라도 반대하면 이게 마비되는 거라 헝가리가 반대해요. 딱 하나가. 예, 빅토르 오반 혼자 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유산됐어요. 12월 15일 날. 그 지원이 가로막혔죠. 빅토르 오반의 그 논리는 결국 이겁니다. 야, 지금 당장 돈 주면 전쟁 계속될 뿐이야. 지금 급한 건 우선 여기서 휴전하고, 뭐 전선이 어디냐 따지지 마. 그리고 얼른 저기 그 평화 협상해야지. 그게 급한 거지. 지금 돈 줘가지고 전쟁 계속하게 하는 게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게 이제 빅토르 오반의 논리예요. 황당한 논리죠. 칼 들고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 쫓아낸 다음에 재체포하면 안에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강도가 지금 문짝 다 뜯어놓고 이 상태에서 일단 싸움 정지. 그리고 나서 강도랑 잘 좋게 협의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헝가리의 이재명 같은 사람 아니냐. 네, 뭐 저는 이재명 씨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씨에 대해서 이게 애국자일 수도 있다. 뭐 혹자들은 이재명 씨가 굉장히 간첩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백모는 이재명 씨가 아주 뜨거운 애국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빅토르 오반도 이제 오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애국자고 헝가리의 구원자이죠. 근데 이제 유럽의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저 러시아 간첩 같은 놈일세 이렇게 되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근데 뭐 애국자든 간첩스러운 자든 간에 일단 상판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생긴 게. 무슨 인간 백정 같아요. 말도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애국자면 애국자답게 말씀을 하셔야지.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is adni 50 milliárd eurót az ukránoknak. Tehát lényegében a magyarok pénzét, a tagállamok pénzét, köztük a magyarok pénzét is akarták odaadni Ukrajnának, és mondtam, hogy na ez már egy konkrét jogsérelem, álljunk meg, ezt meg kell vétóznom, ami persze jogilag nem vétó. Hát mondjuk ki, hogy az ukrán helyzet rosszul áll. Tehát nem több pénzt kéne küldeni a háborúra, hanem meg kéne állítani a háborút, és fegyverszünet kellene, meg béketárgyalások. Ehelyett most pénzt akarnak adni, hogy folytatódjék a háború. Tehát számos okunk volt arra, hogy azt mondjuk, hogy no, ezt nem. Tehát legyen világos, hogy Ukrajna nem készült fel arra, hogy az unió tagja legyen. Ez a döntés időszerűtlen, nem érett meg a helyzet erre. Térjünk erre vissza akkor, amikor Ukrajna már alkalmas lesz arra, hogy tárgyaljunk. 뭐 그런 관상이 많이 더럽죠. 예. 이게 이제 참 그렇습니다. 좀 네. 아유.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데 이게 순 거짓말 천진 게 헝가리가 이 지원금에 자기 돈이 안 들어가요. 헝가리는 지원금을 받는 거예요. EU로부터. EU한테 돈을 많이 안 내요. 지원금을 받기만 합니다. 헝가리는.
그러니까 빅토르 오반의 주장과 달리 헝가리는 지원금 부담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방금은 야 거기 우리 돈도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EU의 그 의사결정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건 유럽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큰 돈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유럽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될 성격의 안건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유럽위원회가 EU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이사회에서 얼마의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들어오는 시점하고 지금 돈 써야 될 시점이 달라. 그러면은 예산 들어오는 게 확실하고 그게 이미 결정되어 있으면 일단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행할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위원회의 이 권한은 이제 그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유로피안 커미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돈을 헝가리는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이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돈 내겠다라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독일, 프랑스, 영국은 아니고 독일, 프랑스, 뭐 스웨덴 이렇게 좀 잘 사는 나라들. 실제로 부담할 나라들. 그 부담할 나라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는 뭐 우리는 저기 10유로 지불 보증할게. 우리는 뭐 20유로 지불 보증할게. 우리는 30유로 지불 보증할게. 그래가지고 30억 유로. 그래서 그 실제로 부담할 나라들이 200억 유로를 쪼개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쪼개서 은행에 지불 보증, 담보를 제공하는 거죠. 말하자면 국가 차원의 지불 보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불 보증에 바탕을 둬서 유럽 이사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만장일치로 유럽위원회, 유로피안 커미션이 결정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식, 플랜 B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돈 쓰는 놈도 아닌데 저렇게 그 말하자면 행패 부리고 뒷다리 잡고 개기니까 이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나오는 거죠. 참,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참 애처로운 사정을 보면서 야,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뭐 미국에서는 트럼프 그 정파가 뭐 뒷다리 잡고 있고 유럽에서는 헝가리 빅토르 오반이 뒷다리 잡고 있고 이거 제대로 가겠냐. 사실 지금까지도 미국과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스톰 섀도우 원래 사거리가 550km인데 250km로 제약해서 줬고요. 독일은 타우로스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타우로스는 좀 더 심각한. 타우로스 가지면 뭐 저건 그냥 박살나니까 스톰 섀도우는 그 관통력이 약해요. 그냥 건물벽, 빵카벽 정도고 타우로스는 캐르치 다리가 나간다고요. 그 교각 상판을 뚫고 사선으로 뚫고 가서 그 교각 기둥을 들이박아 버리면 교각이 깔아앉아요. 그래서 타우로스 달라 그랬지 우크라가. 독일 안 준다고 결국 했어요. 그 다음에 뭐 F-16 지금 뭐 훈련은 하지만 아직 서방 전투기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우크라가 띄우고 있는 전투기는 전부 구소련 전투기입니다. 미국이 하이마스의 아타크임스 탄도미사일을 지원하긴 했는데 가장 초기의 구덕더리 버전이에요. 그게 이제 사거리 180km짜리고요. 그 다음에 텅스텐 쪼가리로 광역 제압용이지 구조물 파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건 구조물 파괴용, 뭐 지중관통에서 깨버리고 다 그런 건데 여긴 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리고 180km밖에 안 돼요. 구덕더리 모델을 줬다고요. 그 실탄 미사일을, 아타켐스 미사일을. 나중 것들이 이제 파워풀하죠. 300km 가죠. 이렇게 제한된 지원을 받았음에도 우크라이나가 다역역, 멀티 도메인,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동, 모빌리제이션 이런 작전에 입문을 한 거예요. 서방식 작전에. 서방식 작전 전술입니다. 서방식 전술에 입문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제공권을 장악해요. 그래가지고 육해공이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그게 통신으로 쫙 네트워크로 엮여가지고 저
깊은 곳, 종심을 파괴하는 거예요. 적의 통신, 적의 병참, 적의 커맨드, 그러니까 지휘센터 이런 데를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적의 육상 전력은 전선에 나왔을 때 이미 척추가 부러지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 상태에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 육상에선 따라서 그렇게 반병신되어 있는 적을 상대로 굉장히 신속한 기동전을 펼쳐요. 그러니까 다영역 네트워크 기동전. 이게 셋이 같이 엮여서 돌아가는 게 이게 서방의 작전 전술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굉장히 이걸 많이 연습을 하고 있죠, 우리도.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제공권이 없잖아. 그리고 장거리 타격 능력도 스톰 섀도우가 뭐 한 10대발, 한 20발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썩음썩음한 초기 아타크ම්스 180km 가는 거. 이거 외에는 장거리 타격 능력이 없어요.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도 이거에 입문을 한 거예요. 다양형 네트워크 기동전에. 그게 이제 이번에 나오는 수호이 34, 수호이 30 이번에 이제 추락하고 있는 그거죠. 이것의 이제 1등 공신은 패트리어트 포대 5개고요. 이 덕분에 러시아는 점령지 상공에도 전투기를 못 띄울 지경에 간 거고요. 사거리가 제한된 250km로 제한된 소량의 스톰 섀도우를 우크라이나가 아끼고 잘 써가지고 뭐 러시아 해군의 함정 다 깨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방공망 박살났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벌어진 일이. 그래서 서방이 이게 뭐 투자 대비 그 이익이 막대하죠. 뭐 가장 작은 비용입니다. 사실은. 뭐 여기 뭐 우리 저기 시청자님들 중에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계신 분들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미국 돈이 뭐 한국 돈이랑 같은 거지. 미국이 1조 쓰면 작게 쓰는 거고 뭐 미국 뭐 한국이 1조 쓰면 많이 쓰는 거냐.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예를 들면 네오콘들이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써온 돈, 또 거기서 죽어간 병사들, 거기 비하면은 뭐 껌값이에요. 뭐 지금까지 쓴 게 뭐 한 300억 달러, 400억 달러 이런 데다가 그 쓴 비용의 90%가 미국 안에서 쓰였거든요. 그리고 그 90%가 장부상 가격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타크ම්스 그 썩음썩음한 거 180km 가는 구덕더리 모델 그거 만에 우크라이나에 안 줬으면요. 그거 폐기 처분하라고 돈 더 썼어요. 그걸 장부상 가격으로 계산해 가지고 지원비를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준 무기들의 태반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치 유럽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준 무기들이 어차피 다 걷어내야 될 옛날 구소련 무기가 태반이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주 비용이 작았다고. 이 작은 비용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희생으로 유럽과 나토가 방어된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EU 멤버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나토 멤버도 아닌데 우크라이나가 분발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EU와 나토가 최대의 수혜자가 된 거죠. 또 미국이 최대의 수혜자가 됐고 단 한 명도 안 죽고. 예.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빈사 상태로 거덜이 나가지고 앞으로 뭐 저는 10중 8구 결국은 정치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욱이 이제 우리도 굉장히 큰 수혜자인데 이 정말 세계 2위의 핵무장 군사 강국 깡패가 슈퍼 깡패가 우크라이나는 저 참 그 비참한 나라를 들어갔다가 저렇게 개고생을 하는 걸 보고 중국의 머리털이 주볕 곤두서고 있을 거라고요. 중국의 도발 야욕이 억제되죠. 예. 이렇게 서방의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우크라이나 지금 손을 떼면 러시아는 이기는 거고 유럽과 미국은 정신적으로 타락하는 거고 전략적 이익 상실하는 거고 중국은 기고만장해가지고 동아시아에서 도발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트럼프 정파를 참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예. 이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얻을 것과 잃을 것을 비교를 해보면 얻은 것은 굉장히 크고 잃을 거가 너무 많아요.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지금 지원을 중단한다면 그래서 서방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결국은 다 지원이 일어난다. 마치 이번에 EU에서 빅토르 오반이
그러니까 유럽 이사회 EU 카운슬에서 만장일치 제도를 악용을 해서 가로막았지만 그걸 그 EU 커미션으로 그러니까 유럽 집행위원회로 우회해 가지고 대출 형식으로 돈을 끌어가지고 우크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듯이 뭐 결국은 다 해결될 거다. 그래서 뭐 국내 일부 언론이나 또 평론가들이 마치 우크라 다 끝장났고 다 패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떠드는데 그거 뭐 좋게 말하면은 본인이 좀 너무 비참해서 머리에 놓고 있는 뽕이고요. 예. 자기 손으로 놓고 있는 뽕이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좀 음흉한 만약에 논리를 갖고 있다면 시청자들을 오도하려는 아주 고급 공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